한국사 쌤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사 2학년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근데 교과서만 보면 아직 반이 남았어요. 반이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스토리만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이런 사건들이 요 시기다. 그리고 대략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정도만 아실 수 있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연도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1880년대 조선 이후에 일제강점기 첫 번째 파트인 무단통치 시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1920년대부터 해서 해방될 때까지, 광복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광복된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의 스토리만 볼 거니까 자세한 부분은 교과서 189페이지부터 그 뒤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쌤이 살펴볼 수 있으면 페이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80년대입니다. 자, 1880년대인데 이 1880년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개화기라는 특징이 있어요. 개화기. 자, 나라 문을 열었어.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잖아요.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한테 나라 문을 열고 그리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 그리고 그 뒤에 영국, 뭐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개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 문이 열리고 이제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개화, 음, 정체, 교과서 페이지를 잘못 알려드렸네요. 교과서 페이지가 사실은 186입니다. 189가 아니고. 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 개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찬성했는지, 그리고 반대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찬성한 분들은 보통 개화파입니다. 반대하신 분들은 옳은 것을 지키고 나쁜 것을 몰아야 된다고 하는 위정 척사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개화파는 또 온건 개화파가 있고 항상 무엇은 파는 온건이 있고 급진이 있어요. 온건파가 있고 급진 개화파가 있다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은요, 말씀만 드리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걸 설치하고요. 이제 그걸 이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단체거든요. 기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 일본, 중국, 미국의 사절단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뭐, 방문국, 전환국, 우정국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신문도 편찬하고, 그다음에 근대적 화폐도 만들고, 그다음에 근대적인 우편제도도 수립을 합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위정척사파 얘기를 좀 할게요. 위정척사파는 굳이 얘기하면 1880년대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1886년부터 해서 1890년대 이후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시대별로 시대가 바뀌니까 요구한 사항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1860년대에는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왔죠. 미국과 프랑스가. 자, 이 사람들이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1870년대는 개항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대 움직임도 있었고요. 자, 1880년대는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고 1890년대 이후로 가면 이제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요 시기별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건들을 좀 보려면 색깔 좀 바꿀까요? 어. 자, 1882년입니다. 자, 1882년에 이모곤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모곤란. 이모곤란도 말 그대로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나눈 상태. 그 다음에 당시 개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 이런 움직임으로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모군란이니까 군인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군인들이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청나라의 개입으로 또 무산이 됩니다. 실패가 되고 청나라의 간섭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이 이모곤란이 끝나고 나니까 이 개화파가 온건파 급진파로 이제 완전히 분열돼요. 분열되고 이들 간에 싸웠던 사건이 뭐냐면 굳이 말씀을 드리면 1883년 갑신전변입니다. 자, 요거는 마음이 급진 개화파가 온건파 그러니까 민씨일파죠. 민씨일파. 그러니까 민씨일파 뭐냐? 고종의 왕비인 민비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을
누르고 3일 동안이지만 어쨌든 괴화 정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일본의 도움을 받긴 했는데 청나라가 또 이걸 진압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담했던 여러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망명을 가는 등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당시에 위로부터의 개혁이긴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민중들이 안 좋아했어. 하지만 어쨌든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이 갑신정변 때 일본군하고 그다음에 청나라군이 맺는 조약이 있습니다. 텐진 조약이라고요. 이 텐진 조약은 말 그대로 텐진에서 있었던 조약인데 이 조약은 조선에 파병됐던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들어온 거죠. 일본군하고 청군을 다 빼긴 빼던데 나중에 그 둘 나라 중에 어떤 군대든지 들어오면 상대군에게 통보해주고 그 상대 국가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위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과 그다음에 이 개화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이런 개화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세금을 많이 물었어야 됐어요. 자, 그다음에 중국이나 청나라가 이런 사건들을 각각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보상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보상금 다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자, 이런 과정들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수탈을 겪었고, 그 다음에 1860년대에 있었던 동학이 있었잖아요. 그 동학이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최재우라고 하는 그 시조가 처형을 당함으로써 이 종교는 탄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동학과 그리고 연계된 농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동학 농민 운동이에요. 자, 이거는 굳이 말하면 1차와 2차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1차는 말 그대로 국내적인 거예요. 국내의 봉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2차입니다. 1차 때는 화합을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청나라군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근데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나 동학농민군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이 전주화약이 맺어졌는데 그러면 일본군이나 청군이 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안 돌아가고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일본군이 참 이게 무서운 사건인데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일본이. 자, 그러니까 2차 때는 뭐냐면 외적인 거예요. 따지면 외세에 반대한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긴 한데 이것도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합니다. 나쁜 의미로 진압을 당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고 이 동학농민운동은 민중들이 일으킨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근대적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농민운동이었습니다. 한계는 있죠, 물론.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상태고 그리고 전술 전략에 의해서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1차 때 조선군 그러니까 정부군에게 이긴 최초의 사례가 있긴 있어요. 우금치 전투라고 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에게 승리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1884년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야? 쌤이 지금 뭔가 잘못 설명했네요. 1884년이 아니고 1894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지나가요. 지나갔어요, 이미. 자, 94년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시도했던 게 있습니다. 내정 간섭을 해야 돼요, 얘들은. 자, 이 내정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 내정 간섭을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외국 세력이, 외세가 갑자기 한 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분을 뭘 하냐면 얘들이 개혁을 해주겠다. 개혁을 해주겠다는 게 바로 명분입니다. 자, 이때 있었던 개혁이 뭐냐면 그래서 갑오개혁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일본이 이 당시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청나라를 공격해버립니다. 청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있었던 청나라 군함을 공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도 없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갑오개혁은 1차부터 해서 3차까지가 있고 각각의 정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1차 때 많이 나와요. 신분제가 없어진다거나, 신분제가 없어진다거나, 과거제가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요. 정책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보통 요거는 이제 1차 때고요. 2차 때도 있었는데 이제 굳이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제 청일전쟁 설명 좀 해야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해요. 일본군이 승리, 윈. 자, 그러면 얘들 또 조약을 맺겠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제 일본 땅에 있는 하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3국이 간섭합니다. 일본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자,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일본 세력이 좀 약화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자, 그 틈을 노리고 조선 내에서 어디하고 가까워지냐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좀 약간 모셔를 취합니다. 특히나 이걸 누가 많이 진두지휘했냐면 민씨가 있어요. 민씨. 그러니까 고종 비 민씨 왕후가 있어. 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명성황후를 죽여버린 사건이 났죠. 이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자, 이 참 참혹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쌤도 민씨 왕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재정도 파탄 냈고 자기 척족들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을 활용해서 정치를 좌우자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별로 백성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외국인 세력이 외세가 암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아닌 것처럼 속여서 어쨌든 이 의미사변이 일어났고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을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 공산으로 가버려요. 그걸 아가파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외세 세력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은 러시아 공산에 가 있지, 일본군은 공복궁에서 왕비를 죽였지. 자, 그때 있었던 또 개혁이 뭐냐면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뭐냐면요. 단발령이에요. 뭐 태양력 사용도 있고 연호 사용한 것도 있는데 단발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투를 자르는 거, 상투를. 누가 제일 마음에 반발했겠어? 말 그대로 양반들, 유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또 의병들이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지켜야겠다라고 만든 협회가 바로 민간협회가 독립협회입니다. 여기서 주장한 건 바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주장도 했어요. 자, 그래서 아간파천을 했던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고종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고종이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요. 지금 덕수궁이죠. 당시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이거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자기를 황제라고 얘기하고요. 헌법인 대한국제를 만듭니다. 자, 여기는 황제권을 완전 강화해요. 모든 주권은 지금은 대한민국이니까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황제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개혁을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도 보면 잘 나와 있죠. 원수부 설치, 친위대, 진위대, 그 중학교 관제 선포, 뭐 양전시계 사업. 이 양전시계 사업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광무개혁이고요. 근데 이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구본 신청으로 해서 옛날 걸 본받고 요즘 거를 이제 참고한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그냥 겉모양만, 시설들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졌던 독립협회도 고종에 의해서 해산을 당하고요. 해산을 당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와중에 일본과 러시아는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는 당시에 한반도를 두고 굉장히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영국이 딱 등장합니다. 영국이 동아시아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던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편을 듭니다. I need you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영일 동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이야, 동맹. 자, 이제 뒷배가 생겼죠, 일본 입장에서.
자, 그러면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가장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실히 삼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00년이에요. 1900년. 1900년 10월 25일 날. 이 날을 지금 현재도 독도의 날로 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칙령 제41호에 울릉 군청에 위치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구역을 그게 다스린 구역이죠. 울릉, 죽도, 석도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가 독자가 그 전라도 방언으로 돌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독도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땅땅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1904년에 2월 달에. 또 이 선전포고 단어가 해버린 거예요. 또 한국 땅, 그리고 동해에서. 자, 러시아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본거지는 유럽에 있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극동이라고 보면 안 되는구나. 동아시아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뺑 돌고 아프리카를 뺑 돌고 와서 지쳤던 이 러시아 함대를 동해에서 일본군이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와중에 있었던 게 뭐냐면 시마네형 고시라고 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또 다케시마 날로 삼고 있죠.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울릉도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한테. 자, 그것만 있으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침략한 일본의 실제로 현실적으로 침략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첫 시작이 첫 단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내용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던 일본은 각종 협약을 맺습니다. 일단 군사적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일 의정사랑을 맺고요. 그다음에 그해 8월 달에 한일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저, 조언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식 관원은 아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과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인 스티븐슨, 이 스티븐슨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1차라고 했잖아요. 2차 한일 협약, 바로 이게 뭐냐면 을사늑약입니다.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끝나가요. 끝나가. 끝났네요. 포츠모스 조약을 해서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겼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제2차 영일 동맹도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통감부도 설치하고 초대 통감이 바로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입니다. 이때 고정을 강제로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 대신들을 협박을 해서 얻어낸 결과죠. 물론 이건 불법 조약입니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우리나라 거중조정, 그러니까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자고 했던 미국하고도 일본이 가스라 테포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필리핀은 미국에게,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지배권을 갖는 또 밀약을 맺습니다. 몰래 맺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예 맺어버리니까 뭐 일본이 더 뭐 거칠 것도 없었겠죠. 자,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지연이라고 한 사람이 황성신문에서 실야 방송되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크게 울고 대성통곡한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장지연 이분은 나중에 또 친일적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이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 평화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준, 이상설, 이희종 이 세 분을 보내서 우리의 독립 의지와 그리고 일제 침략이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사건을 벌였는데요. 그 헤이그 특사파견이죠. 1907년에 일본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일본하고 겉으로 보는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책임을 물었죠.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일제도 이때 강제 협박을 했는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이때 총리 대신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이 사람이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책임지십시오. 일본 천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내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런 만행을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했냐? 한일 12협약이라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차관을 임명합니다. 장관 밑에 차관. 이거를 일본인으로 임명해요. 일본인. 그 다음에 군대도 해산시키고. 자, 이 군대가 어디로 가냐면 또 의병으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의병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을미의병, 그리고 이때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민현에 있었다고 정미의병이라는데 이 의병에 군대가 해상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됐다는 또 면모도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미 을사늑약 때부터는 보면 평민의병자도 보인 대표적인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들이 의병장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기후각서로 사고국도 팔당을 하고 경찰국도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1910년 8월 29일 날 국권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지도상에 사라지게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항은 없었냐? 있었죠. 아까 스티븐슨 얘기했었죠, 우리. 스티븐슨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이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왕과 전명 의사가 저격해서 죽입니다. 물론 이제 장명 의사가 죽이지 못하고 전명 의사가 뒤에서 쏴서 죽이긴 했는데, 왜냐? 이 스티븐슨은 미국에 가서도 한국은 미개한 나라고 이 때문에 을사조약은 합당하고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거죠. 그리고 최종 보스, 그러니까 이토히로 무미를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안중 의사가 하얼빈에서 총 3발로 저격해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1910년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하시고 순국을 하십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880년대부터 해서 일제에게 국권 침탈당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 알려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본 놈은 나쁜 놈 이렇게 그리고 한국인들은 저항했어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고 많은 요구들과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역사적인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각화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건들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구나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 전체를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제가 일본 제국이잖아요. 제국주의에 합류한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강제로 병탈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